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5월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이제 한낮에는 날씨가 이렇게 꽤 더워져서 곧 여름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런 환절기일수록 건강 조심해야겠죠.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해가 진 강변이라도 이렇게 나가셔서 도심 속의 여유를 즐겨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5월을 노래한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오세영.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부신 초록으로 두 눈 머는데 진한 향기도 숨 막히는데 타오르는 육신을 붙들고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 살아있는 것도 죄스러운 푸르디 푸른 이 봄날, 그리움에 지친 장미는 끝내 가시를 품었습니다. 먼 하늘가에 서서 당신은 자꾸만 손짓을 하고. 그럼 이제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신당과 정의당의 대표를 역임한 노회찬 전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요. 특히 요즘 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너무도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네, 원래는 이제 6월 4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만으로 바빠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 세월호 참사 사건이 이제 발생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실종된 분들 중에 찾지 못한 분들도 꽤 계시고 온 국민적으로 지금 슬픔에 사실 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시 중에 이 봄날이 살아있다는 것도 죄스럽다라는 그 구절이 요즘에 어떤 이 세태에 더욱더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하면 일단 그 보통 사람들의 그 머리에는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진보적인 정치인이다. 그리고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말을 아주 잘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살아온 역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아주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 과정이 그랬어요. 특히 첼로를 이렇게 배우셨다고 그래서 집안도 부유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당시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렇게 악기 한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배려 때문이었는데, 여하튼 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기고를 거쳐서 고려대학교를 이렇게 입학하셨으니까 공부는 아주 잘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역정을 쭉 보면 모범생은 아니었더라고요. 이를테면 늘 공부만 하는 학생은 절대 아니고 그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개봉 영화를 다 찾아서 이렇게 보셨다고 그러는데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예, 영화를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단체 관람하는 영화를 보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였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다니셨어요. 그때 찰리 채플린 영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 고등학교 들어서서 이렇게 사춘기 들었으면서 영화를 좋아해서 어느 한 해에는 그 해 본 영화를, 그해 개봉된 영화를 다 본 적도 있었고요. 그때 보고 나면 다 이렇게 감상이라거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어두곤 했는데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미성년자 관람부가 영화 보러 가기 위해서 사복 입고 좀 멀리 가서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유신 반대 유인물을 돌려서 이렇게 데모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반골 기질은 또 어디서 이렇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제가 반골 기질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읽었던 우리가 잘 아는 단편 소설 중에 술 권하는 사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진건 선생의 작품인데,
저는 그 당시는 데모 권하는 사회였다. 그 당시 사회 상황 자체가 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조차도 뭔가 이게 정의란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양심에 입각한 저항을 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사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도 뜻을 같이 했던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 신일고등학교라거나 광주 일고라거나 여러 학교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학가의 표현처럼 전쟁을 겪은 소년은 이미 소년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사회의 그 실상을 뒤늦게라도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알게 되면서 저는 세상을 이제 그 전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어떻든 머리는 그렇게 좋은데 모범생은 또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남들보다 더 빨리 첫사랑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마음에 두고 제가 연정을 품고 마음에 두었던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짝사랑하던 그래서 오히려 그 짝사랑하던 여성이 오랫동안 제 마음을 차지하는 바람에 일체의 다른 시도는 제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이제 쑥맥과 같은 이제 그런 상태였죠.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이렇게 입학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로를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워낙 어린 나이고 누가 이끌어주는 분들도 없고 하니까 주로 대학생들이 이제 써낸 유인물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대단히 사회 비판적인 그런 이제 잡지, 판매 금지되기도 하는 그런 서적들을 보면서 혼자 이 생각을 키워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얘기했듯이 이제 일단 대학을 가자. 대학을 가면 마음 놓고 데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학 간 이유가 무슨 특정한 어떤 전공이나 어떤 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데모하기 위해서 대학 갔다고 생각됩니다. 고대 정외과를 들어가게 된 것도 제가 정치 외교학에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고 또 정치인이 될 포부가 있었어도 전혀 아니고 정치 외교는 다른 과목과 달리 공부 안 해도 기본 제 소양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만회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생 운동 하는데도 좀 편한 과가 아닐까. 저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외과를 지망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별로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아주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대학을 들어가셔가지고 데모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5.18을 보고 내가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무엇이었는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하고 유신독재 물러가라부터 시작해서 학생운동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점점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뭔가면은 지식인이나 어떤 이제 앞선 대학생들의 어떤 그런 시위나 데모 정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당시 독재 정권은 굉장히 강고한 억압적인 어떤 그런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어찌 보면은 좀 새롭게 깨달아서 이게 들고 일어나야 이 사회가 올바르게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결론에 도달했고 동시에 이제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로 이 노동 문제가 이제 부각되면서 저도 전혀 몰랐던 노동자들의 어떤 이 비인간적인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 스스로도 학생운동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 직업으로서 노동운동가가 되는 게 그래서 노동인권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는 것을 평생의 직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5.18 광주에서 이제 군부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걸 보고서 정말 이거는 데모만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도달해서 그때부터 노동운동을 할 준비. 그래서 용접 기능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이제 직업학교를 다닌다거나 하는 일들을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기 용접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이렇게 땄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경기고를 거쳐서
고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아주 많았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어려운 길을 이렇게 다 결심하잖아요. 그게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고민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제가 또 우리 한국식 예. 가정에서 자라났고 장남이고 예. 그런 어떤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나름대로 있었고요. 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좋은 교육과 이렇게 많은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답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이제 그렇죠. 생각도 예. 이제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그 학교에서 더 소중하게 배워왔던 건 뭔가 하면은 불의가 있을 때 참지 마라. 라는 것이고 개인의 작은 이익보다는 큰 대의와 명분을 우선시하라는 걸 사실 배워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특별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다고 여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노동 현장도 가게 되고 감옥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말이 그렇게 쉽지 정말 쉽지 않는 결단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또 이 시대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인가 뭐 이건데 노 대표님께서는 제일 어려운 길을 딱 선택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그때 이제 노동운동을 한다는 것이 정말 시대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길을 딱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시대가 요구하는 일, 저희 개인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시대가 그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특히 처음에는 그 생각이 많았죠. 그리고 제가 이걸 몰랐다면 몰라도 이 사회의 모순이라거나 현실을 몰랐다면 몰라도 안 이상 안 사람으로서의 도리로서 피하지 않고 나는 이 위험한 일에 내 몸을 던지겠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진다면은 그게 나의 행복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가졌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내가 이 일을 시작한 동기는 구원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저는 노동운동을 현장에서 하면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깨닫지 못했을, 느끼지 못했을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과 감성 이런 걸 접하게 되면서 저는 제가 굉장히 이제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볼 때는 좋은 길 놔두고 험한 길 가서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걸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내가 누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나중에 이제 이 일로 이제 옥고도 치르고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제 세상이 좀 좋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던 재판이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이 됐어요. 됐고 그때 같이 옥살이 했던 사람들이 보상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청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나는 이미 다 보상받았어요. 보상받았고 제가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고난을 이렇게 자초하게 된다는 걸 모르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제가 보상받을 이유가 없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정신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어요. 오히려 제가 겪었던 어려움에 비해서 더 분에 넘치는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과 이런 걸 얻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더 보상해달라고 하는 건 저는 도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 노동 현장에서 또 그 사모님도 만나셨죠. 그 또 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던데 좀 많은 분들이 겪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뭐 본명도 쓰지 않고 가명으로 뭐 수배 상태가 7년째 계속되던 그런 상태에서 공개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은밀한 그런 지하 활동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처를 알지만 제 처는 저를 알 수가 없는. 제 처는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개적인 활동을 많이 해온
예. 또 나이도 저보다 이제 2살이나 많으니까요. 예. 더 많이 한 이제 노동운동의 선배격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반해가지고 예. 접근을 했죠. 예. 해서 어떤 제가 아는 그 노동자 형님에게 부탁을 해서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받았는데 그때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첫날 이제 인천 동인천역 앞에 길거리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자마자 둘이 중국집에 가서 예. 짜장면 시켜서 저는 곱빼기 먹고 저쪽은 그냥 먹고 그리고 바로 오비 호프집에 가가지고 예. 그 자리에서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오. 만나고 30분 정도 만에 예. 예, 물론 이제 계속 사귀고 싶다라는 식으로 예. 얘기를 한 거지만은 그 자리에서 뭐 초면인데 그 자리에서 딱지를 맞았죠. 그 본인은 뜻이 있어서 예. 결혼하지 않고 계속 이 노동운동을 할 생각으로 살아왔다.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굉장히 제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재수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도전을. 예. 근데 다시 도전하는 1년 후에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제가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87년 말이었는데 그때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책을 선물했고 결국에는 1년 뒤인 88년에 겨울에 결혼을 하게 됐죠. 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노 대표님 하면 또 말을 정말 맛깔나게 이렇게 잘하시는 분, 또 그리고 신랄하게 이렇게 전곡을 탁 찔러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집에서도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아내 앞에서는 정말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인지 그런 게 궁금해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제가 무뚝뚝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예. 저도 그렇게 너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들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2004년 그 국회 들어가기 그 전후해 가지고 TV에 이제 토론 프로에 자꾸 나오고 또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되니까 제 아내가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 재밌게 하는 사람인 줄 이제까지 몰랐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집에서는 그냥 뭐 무미건조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가사 일은 좀씩 어떻게? 뭔가 마음이 따로 노는 대표적 경우인데, 그걸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느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신에 이제 장보기, 장 보는 거하고 요리 중에서도 좀 특정 분야 요리들은, 제가 도맡아 놓고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2차례나,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 해물 스파게티와 그 다음에 고추장 스파게티에 2차례나 제가 요리를 했어요. 이거 먹고 싶네요. 2004년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에 그야말로 현실 정치의 정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때 국회의원을 하면서 많은 걸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국회의원 하면서 한국 사회에 희망이 무엇이고 절망이 무엇인지가 보다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였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요? 저는 특히 이제 그냥 정치, 이제 일단은 제의 어떤 권력 의지를 키우기 위한 길로서 수단으로서의 정치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 진보 정당이 제대로 좀 발전해서 정치의 한 축을 맡아야 균형 있는 건강한 발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저희 믿음 때문에 이 당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취직을 해야 될 사람이 취직을 안 하고 업체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벤처 이제 업체지만은 그래서 당 만드는 데 사실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국적 상황, 분단 상황, 6.25 경험이 있는 사회에서는 비록 민주화는 되었다 하더라도 진보 정당은 안 된다. 요원하다. 포기하라. 이런 충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뭔가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은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을 수용할 태세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오히려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이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내용을 못 만들어낸 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여서 또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될 일도 안 된다라는 저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하면서 현장에서 새롭게 느낀 깨달음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굉장히 강고한 강고한 어떤 이제까지 역사도 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보다 좀 인내가 필요하다.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딴 길로 가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이 신심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꼭 제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야 그 뒷길을 따라오는 사람이 더 쉽게 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인내를 가지고 좀 더 긴 안목으로 정치에 임하는 것이 특히 그 정치가 진보 정치라면은 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 대표님 하면 또 그 TV 토론회가 이렇게 만들어낸 스타 정치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노 대표님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을 해오셨는데 조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 이런 그 논객은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100분 토론하고 KBS 심야 토론, MBC 100분 토론, KBS 심야 토론에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뭐 다른 토론 프로그램도 꽤 나갔습니다만은 MBC 100분 토론 이제 손석희 과거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손석희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기까지 그 이후 그를 맡고 때까지 제가 정치인 중에서는 최다 출연자였어요. 출연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랑 이렇게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몇 번 나눴는데 한 번은 이제 가장 좋았던 토론이 어느 토론이었나. 근데 제가 생각한 토론하고 그 사회를 봤던 손석희 아나운서가 보았던 토론하고 같더라고요. 그 토론이 이제 2004년도에 한 2004년 5월 정도에 그 방영된 MBC 100분 토론인데 유시민 그 당시 의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의원 경제학 교수 출신이죠. 제가 나가고 또 한 분은 잘 기억이 사실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는데 이 토론 한 몇 년 있다가 사실 토론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뭐 1년에 한 50회 정도씩 하게 되는 건데 몇 년 있다가 어떤 자리에서 제가 이 손석희 아나운서랑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이 토론을 가장 좋았던 토론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지만 그 토론이 뭐 누구를 그렇게 공격하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토론에서 서로 오간 얘기들이 굉장히 진솔했고 또 내용이 이제 우리 현실에서 볼 때 굉장히 수준이 있었던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토론이었고 그래서 그분들 유승민,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이 아주 기억에 남는 또 존경할 만한 그런 토론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어록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각은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했던 말 중에서 이것은 정말 뛰어난 비유였다, 촌철살인이었다 이런 뭐 기억나는 말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다른 당의 어떤 저보다는 선배 기억되는 정치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난 말이 제가 옛날에 썼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 당시에 2004년도 당시에는 50년 된 불판을 갈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판이 50년 돼가지고 새까매졌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고기 얹어봤자 고기가 다 타지 않느냐. 불판을 갈아야지 고기를 갈아서 아무 소용없다. 이제 불판을 갈자라는 얘기를 해서 많이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달리 또 회자된 뭐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저희 과제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보기에도 제일 좀 의미가 많이 담겼던 말은 50년 된 이제는 60년 됐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불판을 갈자. 불판을 갈아야 된다.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어록들이 정말 재미있는 어록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려면 UN 권고안부터 따르라 뭐 이런 말들도 그랬고요. 또 뭐 대통령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거울을 보고 정치를 하면 되느냐 뭐 이런 말들도. 진짜 재밌는 말은 이 말이었어요. 대통령들이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안 들리면 도청이라도 해서 들어라. 모두가 다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록들이 너무도 많아서요. 참 재밌습니다. 조금 독특한 점을 또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이력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점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전태일 문학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해서 받아요? 제가 현실 정치를 하면서 저 역시도 막 기억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어떤 순간들 또 제 감성적으로도 참 북받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흔적을 남겨가지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저와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침 또 인터넷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여서 제가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선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선대본 일기라고 했다가 이제 비장한 마음도 들고 이래서 저희들에게는 이제 선거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중일기라고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를 좀 패러디해가지고 제목만 난중일기를 해서 짧게 하루하루의 일기를 썼는데 그 내용을 묶어가지고 그 내용이 2004년 진보정당 최초로 10명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 그 선거 과정의 일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기록해둬야 될 가치도 있는 내용도 있고 해서 그때 이제 몇 달 동안 쓴 이제 그 일기, 난중일기를 모아서 전태일 문학상 응모를 했어요, 제가. 응모를 했는데 또 어떤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저는 그래서 그 기록이야말로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서 산하에 갔던 전태일 여사에게 바치는 것. 저는 뭐 제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응모했다기보다는 이 기록을 바친다.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소선 전태일 여사 모친께서도 저에게 전태일이 죽은 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노동자들이 아직도 국회 못 가냐 이런 당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고하는 의미에서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상까지 주셔가지고. 제가 힘내라 진달래라는 제목으로 이제 뭐 책도 좀 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태일 문학상이기 때문에 다른 문학상도 아니고 전태일 문학상이기 때문에 받으셔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보다 더 기쁘다.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또 이력상 독특한 점이 한글을 빛낸 큰별로 뽑히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서 받으시게 된 겁니까? 저는 그 한글 학회에서 받았는데, 저는 그 한글 전용論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과 글이라는 거는 쓰면 쓸수록 발전하는 것이고, 또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도태되는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문자들 중에 죽어가는 문자들, 사문화되어 가는 문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말을 갖다가 이 아름다운 한글을 과시한다는 거죠. 한류 얘기하지만은 한글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 발전이나 과학 이제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생기는 여러 가지 개념과 용어들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꾸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외국어를 그대로 들여다가 쓰는 거죠. 속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한글 자체가 더 발전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특히나 국회의원 됐는데 배지가 이제 나라 국자가 들어가 있는 배지. 사실 행정부나 사법부는 다 한글 배지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입법부만 오히려 한자가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래서 한글 배지가 될 때까지 배지를 안 달겠다 해서 한 번도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 배지로 바꾸는 법안을 냈는데 17대 때는 통과 안 됐고요. 19대 때는 제가 낸 법안이 이번에 통과돼서 다행히 국회라는, 그게 제가 낸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의원직을 다른 사건으로 상실했지만 제가 낸 법안은 살아서 이번에 바로 며칠 전에 4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서 국회 이 의원들 배지와 국회 깃발 이런 게 다 한글화 되게 되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 배지 달고 있는 것 자체도 이렇게 보기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국어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문서에는 한글을 우선 표기하고 꼭 필요할 때 괄호 안에
한문이나 영어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회 배지 자체는 일종의 공문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신들이 만든 법, 국어기본법도 안 지키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단순히 국회의원의 배지만이 아니라 한글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떤 문화의 유산으로서 또 생활의 수단으로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한글로 된 여러 문학들 또 한글을 통한 여러 어떤 생각의 교류라거나 이런 것들 심지어는 한글을 가지고 하는 디자인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책취의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어떤 책인지요? 책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책에 신세를 많이 졌다.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책을 쓰신 분만이 아니라 책을 만드는 분까지를 포함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라면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들고 싶습니다. 예.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이게 우리 시대의 스테디셀러잖아요. 네. 엄청나게 벌써 이게 몇 세까지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팔린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을 처음 들은 우리 시청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신영복 선생님은 지금은 이제 정년퇴임 하셨지만 성공회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고 원래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많은 이제 저서를 갖고 계시죠. 주로 인문학 쪽에 또 동양 사상 쪽에 저서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노자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먼저 알려지기로는 이 감옥으로부터 사색부터 알려졌는데 일종의 옥중서한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명한 옥중서한집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좀 드문 편이고요. 신영복 선생은 과거에 1968년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으로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계시던 중에 이제 이른바 공안 사건으로 잡혀가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의 나이가 이제 28, 우리 나이로 28인데 28의 청년이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담담하게 이제 어찌 보면 사형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이 겪어왔던 또는 기억나는 일들을 기록해서 그것도 교도소에서 주는 화장지에 남한산성 교도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록해서 이제 그걸 마치 도와주는 교도관이 있어서 밖으로 내보내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된 이후에는 오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조카라거나 또는 제수씨라거나 형님이라거나 동생이라거나 이런 가족들과 서신을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서신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또 좀 문인적 재질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게 사파 같은 것도 직접 그리시고 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내용이 하도 좋아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책으로 지금 펴낸 겁니다. 펴낸 건데 저는 이 책으로 나오기 전에 사실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1987년에 선생님은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미 이 편지가 신영복 선생의 옥중서한이 하도 내용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이거 우리끼리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기억에는 평화신문인데 가톨릭에서 내는 신문이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내는 신문에 그 특정 고정란을 배치해가지고 이 서한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읽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출소한 이후에 책으로 내자라는 권유에 의해서 이것이 책으로 나왔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신문 그 신문도 어떤 분이 그 신문을 보고 하도 좋아가지고 저에게 건넸어요. 그때 그 첫 칼럼을 보았던 기억이 아주 새롭고 그 후로 이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저는 원래 좋은 책, 제가 좋아하는 책은 저만 안 보고 사서 선물하는 게 또 제 일이거든요. 아마 제가 수백 권 선물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걸 선물했는데
예. 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결혼도 할 때도 이제 예, 촉매작용을 예. 이 책이 한 셈인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감옥에 갔어요. 예. 감옥에서 이 책을 또 봤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감옥에 오기 전에도 본 책이지만 신영복 선생님이라는 저자가 감옥 안에서의 사세 끝에 써낸 책을 그걸 애독자인 저가 예. 감옥에 가서 또 보게 되는 예. 거죠. 예. 또 감옥 안에서 다른 분들에게 권하기도 예.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저에게는 인연이 깊은 예. 책이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만나고 싶었던 분이 신영복 선생님이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뭐 일면식도 없었던 예. 사이였지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신촌 어딘가에서 만나서 소주집에 가서 소주 한 잔 이렇게 제가 얻어 먹으면서 선생님 아주 감격스러운 예. 저자와 독자의 만남이죠. 예. 해우를 하고 그 뒤부터 뭐 저에게는 제 마음의 스승으로서 예. 제가 지금까지 계속 모시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요즘 신영복 선생님은 여전히 집필 활동으로 바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뭐 은퇴를 하셨지만 아직도 수업은 이제 맡으신 수업에 나가고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횟수가 뭐 좀 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강연이나 예. 또는 이제 저술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예. 또 뭐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은 당시 그 남한산성 교도소에서 그 휴지에 썼던 것은 예. 서한으로 나간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은 별도의 단행본으로 나와 있어요. 예. 청구회 추억이라고 해서 예. 육군사관학교 교관 시절에 아주 나이 어린 예. 그러나 가난한 아이들과의 우정, 예. 이 나이도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로 거리가 있는 이 분들의 어떤 우정을 그린 내용인데 어떤 동화, 예. 어떤 이 얘기보다도 아름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감옥으로부터 사색은 활자화돼서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왔지만 그때 그 편지지에 예. 직접 육필로 쓴 내용과 예. 여러 가지 어떤 그림 물감 등으로 그림 그리는 걸 예. 그대로 영인본으로 해서 예. 어떻게 보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영인본이죠. 예. 그것은 신영복의 엽서라는 이름으로 또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그런 책까지도 참조를 하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영복의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고 감명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밖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노 대표님이 가진 철학과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그 인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까? 뭐 워낙 많습니다. 저는 뭐 특정한 어떤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그 좀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예. 뭐 다양한 분들이죠.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은 교과서였습니다. 예. 그때는 책도 별로 없었고 사실은 예, 그렇죠. 달리 읽을 책도 없었고 그 교과서가 저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제가 언론의 자유라거나 뭐 볼테르가 한 유명한 발언 같은 건 다 저 중학교 때 그 교과서에서 다 배웠던 예. 사실 바인 것이고 그 다음에 커서는 굉장히 뭐 어찌 보면 사상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뭐 성경부터 불경까지 저는 뭐 고등학교 때 그 탄어스님 화엄경 법회까지 쫓아다니면서 경전 공부도 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유교 경전 웬만한 건 다 보았던 게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인 거죠.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주의 사상부터 칼 막스부터 시작해서 많이 섭렵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수많은 그 과정에서 더욱더 이제 좀 제 마음에 남았던 분은 이제 베트남의 호치민 예. 선생이 아니었나. 그분은 대단한 뭐 굉장히 존경받는 국부와 같은 존재입니다만은 그런 이제 아주 재능에 넘치는 인텔리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 그런 관념적이지 않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또 대중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이 절제된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절제된 그런 그래서 너무나 그 탈권위주의적인 저는 사회주의 진영에도 보면은 굉장히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간 예. 주로 이제 뭐 그 화폐나
아니면 예, 다른 어떤 예. 우상으로 그렇죠. 표현이 많이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대한 동상이나. 그러나 허름한 그 슬리퍼에 신고 바지 입고 그냥 국민들로부터는 호 아저씨라고 불리우는 예. 그런 좀 소탈한 예. 지도자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늘 그 어떤 하나의 그 모델로서 예. 마음에 그리고 있는 분이 이제 호치민 예. 선생이었죠. 예. 다방면의 것을 이렇게 그 많이 읽으셨다고 하니까 역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것은 다독의 힘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책과 도서관에 얽힌 에피소드도 많이 예, 뭐 많죠. 뭐. 재밌는 거 한두 가지만 예,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헌책방 가서 주로 책을 뭐 사상계 같은 거 한 권에 30원씩 하는 걸 사다가 보고 했는데 그걸로는 신가는 소화가 안 되니까 신가는 집 근처에 있는 서점에 가서 이렇게 사서 보았습니다. 예. 근데 학교 마치면 요즘처럼 학원 다니거나 과외를 안 받았으니까 이제 아주 과거에는 이제 뭐 미술 전람회도 가고 연극도 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놀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그 책방에 가서 책을 한 권 삽니다. 사실은 책값이 저희 같은 학생한테는 넉넉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책 읽고 싶은 생각에 책을 샀는데 그걸 와서 밥도 안 먹고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책방이 아직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갑니다. 또. 딴 거 한 권 더 사러. 예.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까 책 산 거 아니냐. 그렇다. 그거 어쨌냐. 다 읽었다니까. 그러면 그거 가져오라 이거예요. 바꿔주겠다. 좋은 아주머니. 예. 바꿔줘. 왜냐하면 예. 금방 본 책이니까 책도 예. 깨끗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바꿔주니까 제가 돈이 절약이 되잖아요. 예. 한 권 값으로 두 권 내지 뭐 연달아 보면은 계속 바꾸면 그래서 사실은 책을 그분 덕분에 책을 많이 좀 제가 볼 수 있는 제 경제적 여건을 이렇게 넘어서는 어떤 독서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참 잊혀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책방이 잘 돼야 된다. 예. 특히 동네 서점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책 많이 읽은 분들의 그 특징이 있죠. 그 잡지들을 이렇게 좋은 잡지를 이렇게 꾸준히 읽는데 노 대표님께서도 잡지를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뭐 이제 막 말씀하신 사상계도 그렇지만 시알의 소리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시알의 그러고 소리. 다리도 또 많이 봤다고 그러고 다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다 갖고 있는데 그때 그게 참 뭐 주로 많이 뭐라 그러죠 정간 심지어는 이제 폐간까지 다 된 것들이고 고등학교 때는 그 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한때는 또 문학에 심취해가지고 제가 문학 잡지 4권을 정기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 문학, 현대 문학, 문학 사상, 그 다음에 문학이라고 하는 개간지인데 해서 그 4가지를 정기 구독해서 어떤 해는 그해 발표된 단편 다 읽은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되게 이제 뭐 집에 보통 보면은 이제 저도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한국 단편문학이나 전집이나 한국 장편문학 전집 같은 거는 2번, 3번씩 해서 다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볼 게 없으니까 이제 새로 나오는 걸 다 보는 거죠. 근데 그 보면서 이제 신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은 이달의 시, 이달의 소설 이런 이제 또 평론가의 평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독자니까 또 나이도 어린 독자니까 읽고 평론가는 이걸 어떻게 평론하는가 를 한번 대비해 보면서 제가 못 보았던 것들 이런 걸 이렇게도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또 많이 배우고 그리고 신춘문예 그 뭐 이만큼 두껍게 여러 신문사 신춘문예 그에 이제 당선자가 혹은 가자 또 뭐 심사평 그리고 수상소감 또 수상소감도 얼마나 그렇게 잘들 쓰시는지 맛깔나게 그래서 참 글 읽는 재미가 쏠쏠했죠. 그때 다들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책을 읽으시기도 했지만 또 많이 저서가 많잖아요. 저서나 공저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활동 때문에 한 것이고. 아니 근데 그렇게 어떻든 그런 많은 저서를 쓰기 위해서는 글 쓰는 시간이 워낙 바쁘셔서 언제 주로 그렇게 쓰십니까? 주로
뭐 원고 독적 받으면서 쓰는 거죠. 예.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글 쓰는 거는 뭐 일기 쓸 때 정도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글 쓰는 거는 바로 옮겨버리면 되니까. 예. 뭐 글 쓰는데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를 뭐 제가 여물지않은 생각을 억지로 글로 옮기는 것은 글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예. 또 다른 분들에게도 그거는 공해일 뿐이니까 읽는 공해가 폐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문학 애호가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 문학 애호가지만 저는 제가 애초부터 작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신춘문예에 투고 안 한 일. 예. 그런 이제 제가 이제 문학 쪽으로 가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응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좋아는 하지만 그걸 직업으로 할 만큼 능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 아니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절묘한 비유들을 딱딱 그 순간에 맞는 비유를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문학이 정말 비유의 힘으로 문학이라는 게 크게 이렇게 지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학을 하셔도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애호가로 남고 싶습니다. 눈물은 좀 많은 편인가요? 최근에 운 적은 언제 있으셨습니까? 요새 매일 울죠. 예. 저는 뭐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마 흘린 눈물 말고 삼킨 눈물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수백 톤이 될 것 같은데 눈물은 좀 많은 편이죠. 예. 근데 주로 이제 흘리기보다는 삼키는 편이고 우리는 흘리면 안 되는 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뭐 두서없는 거죠. 좋아서도 흘리고 슬퍼서도 흘리는 게 눈물이니까. 예. 예. 너무 아름다워서도 그렇죠. 예,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과거의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정도 불심이라 그러는데 예. 저는 이게 이 눈물은 결국 세상에 값싼 눈물은 없다. 예. 예. 짜지 않은 눈물이 없듯이 값싼 눈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정치인 노회찬 또는 뭐 인간 노회찬으로서의 올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예. 뭐 여러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선거를 통해서 현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점에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짧은 기간입니다만 정치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들을 좀 체계 있게 정리해내서 제가 그리는 어떤 또 가고 싶은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좀 저서를 하나 써서 내는 것이 제 당면한 가장 큰 꿈이자 목표입니다. 금방 쓰시니까 될 것 같은데.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맛깔나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청자들을 행복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아주 인상적인 부분을 저하고 노 대표님께서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진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린다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진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에 원시적인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이런 대목이었는데 저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신영복 선생의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도 좋았고 감동적이었는데요. 이제 노 대표님께서 한 대목. 방금 낭독하신 부분 저도 참 좋아하는 대목이고 많은 걸 배운 대목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이렇게 저도 이제 인용하는 대목은 나무의 나이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나무는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의 나이테에서 두 개의 사실을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그 추운 겨울날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성장이 멈춘 듯이 서 있지만 맹렬하게 사실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나이테의 검은 부분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생명은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사실과 또 하나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 성장한 부분이 오히려 훨씬 좋은 여름에 자랐던 나무의 부분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정보 선생에게 그 말씀 사실입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수일을 오래 하신 분, 나무를 수십 년 다룬 분에게 물어봤더니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무를 킬 때 보면은 그 나이테 까만 부분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어려움 속에서 더 큰 보람 있는 한 걸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워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가슴속에서 큰 울림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책치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자와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저는 무엇보다도 책을 많이 읽는 국민이 더욱 더 행복해지는 국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행복의 눈높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책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도 자주 들어봤을 문장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문장이라서 그냥 이렇게 흘러들을 수도 있는 이 구절을 저는 자주 이렇게 곱씹어 봅니다. 그러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책 속에는 길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까지도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길과 꿈 그리고 희망을 찾아서 책 속을 항해하는 행복한 여행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책치 오늘은 여기서 접습니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